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태국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외국 문물이나 낯선 관행에 지극히 개방적이죠. 이 두 가지 뿌리가 맞물려 빚어내는 장면이 우리로서는 낯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터이라고 불리는 공개적인 트랜스젠더들이 그렇죠. 세계에서 성전환 수술이 가장 많고 트랜스젠더 미인 대회가 열리는 곳.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 전통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생이 전부가 아니기에 또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믿기에 이를 담담하게 바라보고 용인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보기에 낯선 태국의 일상도 불교에서 비롯됐습니다. 매일 아침 탁발승들이 바리떼를 목에 걸고 동네를 걸으면 대부분의 집에서 음식을 내와서 건네는 장면만 해도 그렇습니다. 태국 하면 연상되는 불탑과 사원의 황금빛도 마찬가지죠. 이승에서 공덕을 다하면 더 나은 생으로 보답받을 것을 알기에 이들은 음식을 건네고 불상에 금박을 입힙니다. 태국 사원들 가운데서도 이 북부 지역 숲속 사원들은 부처의 살아생전 환경 그대로 수행하는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1950년대부터 서양인들 관심과 참여가 폭발하는데요. 사실 무력을 두고 경쟁하는 서양 환경 탓인지 이 유망한 비즈니스맨들이 오히려 동양 불교에 빠져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에 입문했던 현각 스님도 그랬고 일본 선불교도 많은 외국인 승려들을 배출했습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스웨덴 경제인 출신으로 태국 숲속 사원을 포함해서 17년여 이 수도승 생활을 하다가 올해 초에 사망한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의 책입니다. 그의 태국 불교, 더 나아가서 삶과 죽음에 대한 명상록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본명 나티코는 지혜롭게 성장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뜨겁고 지치고 밤잠 설치게 했던 여름은 어디 갔나요? 우당탕탕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9월이네요. 사와디카. 우리도 해줘야죠. 사와디카. 오늘 읽을 책과 관련이 있는 네. 재치 있는 인사였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보내주신 댓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글로벌 패권의 역사를 통해 미래 패권을 전망해 본 시간 레이 달리오가 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읽어봤습니다. 먼저 장혜영님, 강대국의 변화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늘 그랬지만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네요. 강인수님, 그럼 10년 후에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로 양분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도 주셨습니다. 경제 규모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는 있지만 레이 달리오도 얘기했지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력은 쉽사리 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국제 결제에서 절반 그 이상을 해당 통화로서야 기축통화로서의 의미가 강한데 위안화가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달러는 지금 7, 80%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력과 상관없이 기축통화가 바뀌는 시점은 상당히 늦어질 것 같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마당에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쓰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경제력과 기축통화로서의 영향력은 꽤 시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래님, 세계를 보는 눈과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투자와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마음의 기초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해주셨고요. 임수경님, 갈수록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그들이 가진 정서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지금 시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미국 일국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쉽게 얘기해서 다 해먹는 네.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에서 다극주의,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전이 거세고 유럽도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시기에 과도기에 우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심을 잡고 실리, 균형 왜고를
대외적으로는 펼쳐야 되고 대내적으로는 이런 흐름 속에서 다양한 외부의 것들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다문화주의를 수용해야 할 때인 거죠. 그러니까 네. 참 어려운 시기예요. 100여 년 전 조선 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시기인 거죠. 저 여러 가지 분야에 눈을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될 것 예, 같아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유경수님, 전쟁에서도 가난과 부자가 가려지나 보네요. 전쟁 때 돈이 있으면 빠져나간다니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우리도 모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 미래는 알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전쟁도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황이 시황을 결정할 때가 많은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전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 궤적을 보면 의외로 독일의 마지막 순간까지 독일이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지 주가는 잘 버텼던 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측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그걸로 승부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미래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측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현재 대중들의 마음을 읽는 데 더 주력해라. 이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사람들과 즉 대중의 마음과 반대로 사고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예측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죠.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닌데. 예. 그리고 8581번님, 돈으로 흥하고 돈으로 망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세계대전입니다. 책을 읽어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데 별책 부록을 듣다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해주셨고 4325번님도 이 시간은 처음 듣는데요. 우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주 훌륭한 프로입니다. 잘 들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늘 제가 듣고 싶은 얘기고요. 도움이 됐다 하는 얘기가. 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정치나 시사에 대한 발언이나 사고를 들으려면 그런 프로를 찾아가시면 되고 내가 위안받고 싶은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죠.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우리가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곳이니까 네. 그런 게 필요한 분들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눈부신 사회적 성공을 뒤로하고 숲속으로 17년간 수행을 떠났던 파란 눈의 스님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가 쓴 오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 함께 다뤄볼 텐데요. 예. 서양인들이 사실 동양 불교에 심취한 것이 지금은 어색하지 않은데 저자는 그 중에서도 태국 불교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네요. 우리도 저 화계사 국제 선원에 가면 외국인 승려분들이 꽤 계십니다. 네. 뭐 유명했던 분이 현각 스님이고 그분은 베스트셀러도 냈고 비록 그 떠나면서는 기존 우리 불교가 가진 지나친 형식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네. 동양 불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동양의 불교 종파가 많거든요. 여기서 각각 경쟁하듯이 처음에는 미국, 나중에는 유럽 이 사원이나 선원을 열고 설법을 해요. 그래서 이 당시 왜 이렇게 늘어났나를 봤더니 실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있었지만 이민법이 좀 느슨해지면서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수행기관들이 서구에 많이 생겼습니다. 제일 유명했던 건 사실 일본 선사였어요. 샌프란시스코 이른바 베이 지역에 일본의 스즈키 순류 선사라는 사람이 일본 선종을 설파했는데 꽤 인기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도. 그 후에 우리가 아는 이제 말하자면 이 분야의 스타들이 생겨난 거죠.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를 포함해서 각 지역 불교들을 이제 설법을 진행했고 우리도 숭산 스님이라고 지금은 입적하신 분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미국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 불교를 전파했고 그분들 영향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게 현각 스님 같은 분들이죠. 네. 이때는 60, 70년대는 미국 중산층 가정에 한 명 정도는 동양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 일종의
유행이 된 거죠. 네. 사실 세계 인구 3분의 1에 믿는 종교이자 서구권의 역사에서 주를 이룬 건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교에 관심이 높아진 걸까요? 국내에서도 최근 종교인 통계를 보면 기독교가 전통의 불교를 앞질렀다는 통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6, 70년대 미국에서 그 히피 운동이나 반문화 운동, 카운터컬처 문화 운동 같은 게 있었던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더 불교의 그런 사상이 인기가 있을 만한 환경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존 카비진이라는 사람이 이 불교와 명상의 요체를 한마디로 정하는데 그게 우리도 요즘 쓰는 경제경영에서까지 도입된 마음 챙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mindfulness, 마음이 고양돼서 충만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여러 분야로 이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뭐 경제경영 분야 기업에서도 이런 명상실을 따로 두고 마음 챙김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주간지 타임이라는 곳에서 마음 챙김 혁명 원년이다. 2014년. 그럴 정도로 서구에서도 불교의 핵심 교리가 폭넓게 퍼진 거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흐름 속에서 소위 스타 스님들이 대거 양산이 됐습니다. 뭐 달라이라마나 틱닉한 스님도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틱낙한 스님 같은 경우는 국내 저서 같은 게 소개되면서 네. 많이 이제 알려졌고 달라이라마는 미국의 유명인들, 뭐 헐리우드 스타 이런 분들이 티베트 불교에 귀의하면서 이제 알려졌는데 리처드 기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네. 이 중에 이 저자가 갔던 태국 불교의 전통은 아잔차라는 사람도 이 스타 중에 한 명이었는데 9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어떤 불교 선언을 했냐 하면 태국 북부 그 버마 지금은 미얀마 하고 국경지대에 자신의 고향이 있는데 왓파퐁이라는 곳인데 1954년부터 제자를 가르쳤는데요. 외국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숲속 사원의 전통은 시다르타 고다마 시다르타 부처님이 살아서 수행하던 시절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고생을 사서 하는 뭐 이런 식의 수행 방법들로 유명했는데 외국인들이 찾아오면서 70년대 들어서 국제 숲속 사원 이 저자가 찾았던 왓파나나찻이라는 숲속 사원을 설립했고 전 세계 250여 개국으로 그런 분원들을 늘릴 정도로 인기를 끌거든요. 저자도 여기에 이제 찾아가서 수행하고 66년에 최초의 외국인 제자였던 사람이 이 주지 스님으로 잠깐 이 숲속 사원에 있었는데 저자가 그분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도 나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저자의 삶과 또 죽음에 대한 담담한 기록과 마주를 하게 되겠죠. 예. 이런 책은 그간 저희가 별책 부록에서 경험했던 경제 경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딱히 이렇게 요약해 주시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이 책을 좀 읽는 게 좋을까요? 그걸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광명수 씨는 이런 책의 경우는 어때요? 그냥 느끼는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죠. 막 부담스럽거나 저 그렇지 않죠. 편하게 읽기는 했는데 예. 감히 이분의 이런 생각을 제가 다 받아들여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 너무 활용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이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2차적 가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경험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분의 경험을 내가 간접 경험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거기서 통찰력을 얻는 거거든요. 만약에 1차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보통 별책 부록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와 지식을 얻는 실용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이 책을 들여다보면 별로 얻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새로운 걸 가르쳐 준다기보다 깨우쳐 주는 쪽이니까. 네. 그래서 이 나티코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게 중요했을 것 같고요. 좋은 독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땠을까, 나는 어땠나 등등을 생각하게 되는 건데 좀 천천히 읽으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요약하는 고통은 있었는데 요약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분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런 종류의 책이나
독서가 주는 엄연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도 늘 인정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별책 부록에서 음. 경제 경영 관련된 책을 읽으면 저는 무조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자 이런 생각이 가득했었는데 좀 더 꼭 그런 건 열린 아닙니다. 마음으로 책을 그렇죠.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원제를 살펴보면요. 네. 영어 원제가 I may be wrong입니다. 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좀 겸손함이 묻어 있어요. 저자가 어떤 인생을 좀 살았었는지 간략히 먼저 좀 살펴봐 그렇죠. 주시죠. 그러니까 스웨덴 명문인 스톡홀름 경제대학을 졸업하고 26살에 여긴 군대를 안 갑니다. 네. 그래서 다국적 기업 임원이 됐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현각 스님도 한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은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트레이더였거든요. 네. 주식 거래인이었는데 모든 게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더라. 그래서 호련히 태국 북부 숲속 사원으로 가서 수도승의 길을 걷게 됐고요. 그 경험을 이제 쭉 우리가 따라가면서 공감하고 성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2018년에 이분이 시한부 불치병인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020년경에 책을 일단은 마무리를 했어요.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이해말 스웨덴에서 책을 출간했는데 뭐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고 세계 25개국에서 번역 출간했는데 마침 올해 1월에 이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국내 번역된 책은 그 후에 벌어진 스웨덴어판 이후에 벌어진 코로나라든가 자신의 사망, 자신의 심경까지도 기록해둔 책입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알아차림. awareness라고 영어로는 표현했는데요. 저자가 불교의 큰 흐름이 두 개가 있다. 대승불교가 있고 서승불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네. 텐데 그 가운데서도 이 개인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소승불교의 선불교 전통에서 유래한 말이 마음 챙김이다. 그러니까 고통과 번뇌에서 자유롭게 돼서 마음이 가득 고양된 상태를 마음 챙김이라고 했고 그게 불교에서 한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요소라고 미국에서 이제 거듭 얘기해 왔는데 저자는 그 말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다른 말을 본인은 좋아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말 막 어려운 수행을 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마음이 진정으로 충만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력이 가득 찬 현세에서 벗어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했지만 그러고도 늘 허전해서 누군가 혹은 뭔가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자신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은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더 중시해서 지금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자 표현으로는 의식적인 현존 상태 이걸 지칭하는 말로 awareness, 알아차림 이런 상태가 되는 걸 자기 수행의 목표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7년의 수도승 생활 동안에 깨닫게 된 것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말라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듭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게 이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한테 있던 초능력이라는 거죠. 생각은 생각일 뿐 이게 지나치게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게 번뇌와 고민으로 이어지니까 이걸 내려놓아라 하는 건데 저자는 다국적 기업 대기업 임원이 되면서 성공과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이 행복을 불러다 줄 것이다라는 공식이 깨진 순간 굉장히 허망하거든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성공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쫓기는 느낌이고 그래도 참아야지 행복하려면 하고 자제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저자 얘기로는 그 자제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시점이 온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행복의 자양분을 성공에서만 얻을 수 없다는 느낌이 훅 하고 올 때가 있다는 건데
그러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신은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소속감 그리고 네. 내 일이 의미가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내가 발휘하는 재능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일하는 환경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망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사실 그걸 떨쳐버리려고 이 모든 일을 관두고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럴 때 동시에 내 안에서 이 평온과 고요를 발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은 분들께서 아마 느끼실 것 같거든요. 공통된 욕구긴 하죠. 근데 그 길을 찾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선뜻 현실을 버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당장 드는 생각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러면서 직장 때려치면 어떻게 하려고 이 생각부터 들 테고. 근데 아까 자제심만으로 일상을 계속 살아나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 이런 표현처럼 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현실이 그냥 내려놓게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현각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잘 나가는 주식 거래인이어서 본인 말로는 뭐 술만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로 이걸 풀어볼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네. 그러다 어느 날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강연차 들른 숭산 스님의 연설을 들었는데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이유로 목적으로 이 승에 왔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벼락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제심, 참아야지 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어떤 순간이 오는데 저자는 그걸 한순간에 그렇게 깨달은 건 아니고 이 나티코는 처음에는 호흡에 관심을 가집니다. 호흡 조절을 통해서 그러다가 힘든 일을 겪겠죠. 힘든 일 없이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네. 연애에 실패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16년간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삶이 너무너무 힘들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뭘 원하는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호련히 떠난 거죠. 그 고통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이런 결단도 내릴 수 있었던 거겠죠. 네. 어쩌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이 크지 않았거나 혹은 자제력이 높거나 그랬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겠죠. 이런 고통들을 분명히 다른 분들도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 책에 힐링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예. 표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글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림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림 좋죠. 네, 마음의 동굴, 경배, 내면의 풍경 등 작품 이름도 좀 위안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화가가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자 글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림이고요. 토마스 산체스라고 48년생인데 생존해 계십니다. 쿠바 화가인데요. 이 책을 위한 작품이 아니고 독자적인 작품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유명한 건 아주 독특한 풍경화로 유명합니다. 대자연. 그것도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자연.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산수화 같은 걸 네. 그리는 분이었는데 이 책에는 표지부터 뒷면까지 13편의 그림이 등장하는데 이분의 풍경화 중에서도 아주 나약한 존재로서의 인간 딱 한 명입니다. 명상하거나 경배하거나 숙고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그림 13편을 썼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 저자의 글과는 안성맞춤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고요. 예. 거대한 산 아래에 혹은 숲 속에 혹은 또 들판에 섬 속에 인간의 모습이 정말 아주 작게 미약하게 담겨져 있는 게 이게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분 풍경 작품 중에서도 그런 것만 골라서 쓴 것 같고요. 명상 시리즈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걸 썼는데 이분은 30여 개국에서 전시회를 할 정도로 유명한 쿠바 화가고 100년간의 고독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마르케스라는 그 남미 작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남미 작가가 이분의 작품 해설서를 별도로 낼 정도로 광팬이에요. 네.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가끔씩 그 외신 기사 특히 비즈니스 쪽 보시는 분들은 저도 가끔 보면 소더비나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분 작품 팔렸다는 기사가 나요. 오. 현존하는 쿠바 화가 중에서 제일 비싼 화가다. 이게 그림이. 불교 앞에서 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가는 네, 가치 있는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분이었네요. 예.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숲속 승려. 아까 호흡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러다 이제 그 관심은 당연히 더 명상과 불교로 향하게 되는데 처음에 한 일은 그 유명한 숲속 사원으로 간 게 아니라 미국 그 북부의 국제선원처럼 외국인들이 명상을 즐길 수 있는 4주짜리 단기 속성 코스를 가신 거예요. 근데 가서 그 자기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이 어떤 거냐?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네, 자신의 기대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그걸 지금까지는 잘 감춰왔는데 언젠가는 들킬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이 경쟁이 서구 사회의 경쟁 환경이 초래한 두려움인데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한 이틀 하다 도망쳐 나오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과정을 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어느 순간에 사람들 만나면서 자신의 생각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가진 매력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결국 사주 과정을 마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유명한 그 태국 숲속 사원, 국제 숲속 사원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4주를 잘 버티고 나오실 것 같았는데 중간에 또 실패하셔서 나오시고 결국은 해내시긴 하셨지만 뭔가 똑같은 인간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저도 그 우리 국제 선원에 네. 가시는 분들이 이 한 달짜리 코스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꽤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절을 드리고 공양하고 일찍 주무시고 하는 그 일상이 기존에 본인들이 하던 라이프스타일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힘든가 쉽지는 봐요. 않을 거예요. 네. 저도 나중에 한번 하면 예.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이 저자가 이 과정에서 마음속에서 뭔가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한 건데 예. 이걸 3가지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처의 3가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특정 종교적 입장이라기보다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불교로 귀하게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얻은 위안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첫 번째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지는 않게 됐다. 아까 거듭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네. 이게 첫 번째 선물이고 부처의 선물이고 부처의 설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영원한 것은 없다. 아까 연애와 시련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힘든 시기조차 영원하지 않다. 이게 상당히 자기한테 위안이 됐다는 네. 거죠. 두 번째 선물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분산된 관심을 거둬들이고 본인이 원하는 선택한 곳으로 주의를 쏠리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면서 3가지 선물을 받고 자신이 많이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벼워졌느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좀 더 견디기 쉬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 수 있었고 본 모습을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 됐고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고 나중에는 자신과 편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태국 숲속 사원에서 불교와 마주하기로 한 거죠. 이 책에 보면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코가 휘었고 여름 자국이 많고 하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도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느꼈을 법한 어떻게 보면 자신을 타자화하는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가혹하기만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너도 못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네, 정말 나 자신을 좀 가혹하게 만드는 일을 음. 내려놓으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훨씬 쉽지 편하겠죠. 않죠. 쉽지는 않죠. 네. 1992년 초에 태국 숲속 사원으로 들어간 저자는 이 지혜롭게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나티코라는 법명을 얻었습니다. 승려들의 승명이 이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동시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 저자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새롭게 탐구하게 되는 걸까요? 이 동양 불교에선 법명이라는 걸 주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 좀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아마 나티코라는 법명도 지혜롭게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이 사람을 관찰한 결과 나온 법명이겠죠. 그러니까 저자는 철저하게 서구의 어떤
전 지적 능력이나 경쟁 만능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기업 임원이라는 게 얼마나 경쟁적인 자리입니까? 네. 올라오려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익숙하다가 탁 내려놓고 자신의 머리를 다시 탐구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거리를 두고 한계 없는 지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현재에 집중하고 진실을 말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말하는 것보다 침묵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뭔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국제 숲속 사원에서. 그래서 이 저자의 주장은 지금 서구인들, 우리라고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소리다. 또 직관, 순간의 지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정신을 좀 쉬게 하고 내부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것들을 동양불교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인용하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조금 다른 맥락에서 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성적인 마음, 이성적이 돼야 된다. 이게 오히려 하인이다. 반면에 직관적인 마음, 머리에 딱 떠오르는 직관적인 것들은 신성한 선물이다. 우리가 창조한 사회는 하인, 즉 이성적인 마음을 섬기느라 선물, 즉 직관적인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게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얘기인데 너무 이성, 경쟁도 이성이죠. 또 지적 능력을 중시하는 것도 이성인데 네. 그런 걸 하느라 우리 가운데 있는 선물 같은 존재인 직관, 순간적인 어떤 깨달음을 놓치고 있다.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는 이 저자가 있던 숲속 사원 주지 스님의 설법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마치 기독교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그렇죠.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 외국인 수도승이 따로 모여 사는 숲속 사원이니까 엄격한 계율이 있었고 남방불교 전통에 따라서 227개의 계율을 지켜야 했던 모양이에요. 더 중요한 건 고대 태국어로 이걸 다 암기를 해야 네. 되는데 이것도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또 3시부터 시작해서 10시 전에 마감되는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고 전 세계에서 또 얼마나 많은 괴짜들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저자가 괴짜들의 공동체였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아무런 편견 없이 남들한테 듣고 설법을 듣고 하다 보니까 뭐 남들과의 관계는 둘째치고 일단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게 더 너그러워졌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불교 사원이라고는 하지만 생판 진짜 모르는 남들이랑 한 곳에 모여서 24시간 동안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통 많은 분들도 회사나 가정, 뭐 종교, 각종 모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럴 때도 역시 내려놓기가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늘 내려놓는데 신경 써야 되는데 말은 쉽지 이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잔 차라고 국제 숲속 사원을 만드신 분이 한 얘기가 내려놓는 것도 열의 9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거기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당시 자신이 깨우침을 받은 아잔 자야사로라는 주지스님 설법을 인용하는데 이게 책 제목이 된 겁니다. 갈등의 싹을 잠재우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 한번 들어볼래?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알고 싶으니까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고 3번 스스로 막 고집과 분노가 일 때 외쳐보는 겁니다. 속으로. 네. 그런 생각만으로도 더 겸손하고 건설적인 방향이 되더라.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고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도 않은 주문이고 지혜고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만큼 확실하게 행복으로 이끄는 사고방식은 없다고 저자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 그러면 불행해져요.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고뇌와 번민에 휩싸이는데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야. 라고 물러서면 내려놓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내려놓기라는 게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소장님은 그 내려놓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하고 계신지. 각자의 방식들이 있겠죠. 아마
광명수 씨도 워낙 현명하고 신중한 분이니까 그냥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신을 잠재우는 자기 생각을 누르는 뭔가의 방식이 있을 텐데 네. 저만 해도 분노 폭발 직전이 되면 네.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좀 외면하려고 노력해요. 간단하게는 심호흡부터 하고 눈길을 돌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저는 아예 조금 그게 길어지면 시간을 따로 내서 뭐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뛰러 네. 간다든지 해서 좀 돌아가는 편이죠. 네. 근데 저자의 방법이 또 특이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제안한 방법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 주먹을 꽉 쥐었다가 쫙 펴보라는 거예요. 네. 내려놓기를 상징하는 행위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난히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일종의 의식을 치러라.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라. 네. 나중에 제가 무슨 얘기할 때 광명수 씨가 주먹 쥐었다 펴면 뭔가 제가 분노를 불러일으켰구나 이렇게 짐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인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키워드, 기적의 여지. 사실 아까 부처의 세 가지 선물이라 그래서 저자가 해석한 불교의 깨달음 주요 세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은 이런 거죠. 저자도 이게 이제 부처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겪는 고통, 아까 고뇌와 번민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거 대부분은 본인이 초래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초래한 거거든요. 자발적인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놓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이 싹을 틔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남들 탓을 합니다. 남들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나중엔 나 자신에 대한 탓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때는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덜 괴롭힐 수 있을까? 이걸 저자가 이 숲속 사원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했던 거죠. 또 이 과정에서 탁발의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탁발이라는 건 이제 음식을 얻는 행위죠. 근데 뭐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정제된 형태의 행복을 맛보더라. 예를 들어서 탁발을 하는데 아까 바리떼를 지고 태국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네. 집집을 돌면서 음식을 얻는 행위를 하거든요. 기꺼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나와서 귀한 음식들을 제공하는데 이때 내가 그렇게 좋은 음식, 파인 다이닝을 먹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먹어야 되나 하면 불행해지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줄 때 감사를 느끼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뭐가 없을 때 더 정제된 형태의 행복을 맛보는 게 아니냐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이분이 7년간 태국 숲속 사원에 있다가 영국 사원에 이제 7년간 물론 거기에는 스위스도 포함됩니다만은 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사원으로 가서 수행을 거듭하게 되는데 기독교 국가에 오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태국처럼 탁발하는 승려들한테 밥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네. 뭐 할 일이 없어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을 얻어먹어 뭐 이렇게 비난조로 나오고 또 기독교가 강한 기반이니까 종교적 모욕도 있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막 꺼려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 깨닫는 겁니다. 모욕을 줘도. 네. 그 순간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감탄해야 할 만한 성과를 이루거나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삶의 한 단계를 내려놨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본인이 정말 기뻐지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길이었다고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성장은 마음의 짐을 벗어야 한다라는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번뇌에서 멀어지고 뭐 빠지더라도 순간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깨달음의 경지인데 숲속 사원에서 수행 사원일수록 이제 역할들이 늘어나잖아요. 경영 잘했던 사람이니까 그 소문 왜 안 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 언론 오면 만나라, 뭐 연락 오면 대외 협력해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본인이 과거
대기업 임원으로서 느꼈던 스트레스가 그대로 생기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적이 됐을 때 주지였던 타니아 스님이라는 분이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남겨두세요라는 주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본인이 잘하려고 하고 통제하려 할수록 더 외롭고 고달프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래서 삶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노력과 별반 없이 주어졌던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의 여지를 남겨두라는 얘기는 너무 당신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 그럴수록 힘들어. 그러니까 좀 내려놓으면 다른 우주의 뜻대로 되기도 하는 거야. 네. 하는 깨우침을 얻게 된 거죠. 네. 그 말이 또 주지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 이게 순리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걸 믿으면서 살아라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통제하려고 혹은 예견하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할수록 힘들어지는데, 그런 용기가 있다면 거꾸로 이걸 내버려둬라. 내려놔라.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교 자체가 과거는 늘 왜곡된 머릿속 생각일 뿐이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혹은 가장 비참했던 순간들을 중심으로 기억이라는 게 형성되거든요. 네.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으려니까, 번식하려니까 그렇게 머리는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과거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편집된 순간적인 기억들일 뿐이야 라고 믿고, 그걸 토대로 또 미래를 계획하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하니까 미래도 그렇게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지 마. 현재에만 집중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욕구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 욕구가 쉽게 충족되는 기적이 그 후에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남방불교 전통 때문에 12시까지만 탁발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하루 한 끼를 네.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컨대 밥을 오늘은 못 먹겠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막 배고픔이 몰려오고. 그런데 그냥 오늘은 이런가 보다 하고 탁 내려놓으면 늘 또 누군가 나타나서 시주를 하더라.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내려놓기에 미덕이라는 걸 이제 역설하는 거죠. 근데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사실 현재 고통을 감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내려놓기라는 이야기가 그 삶과는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라서 조금 힘이 빠진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 특성의 차이인데요. 어떤 종교가 우위나 혹은 열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감이 자기 삶의 의미나 목표들을 충족시켜 나가고 그 후의 삶에서도 축복받는 자가 되고자 하는 도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구의 경쟁 환경하고 잘 맞아요. 죽자 살자 네, 열심히. 해보자는 거고, 불교는 오히려 그 미래와 과거를 고통으로 보고 현재에 집중해야 되고, 현재에서도 많은 욕구들을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해탈, 더 궁극의 경지인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현재에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윤회의 업보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상당히 성격이 다른 거죠. 경쟁 지향적인 마인드에서 불교를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이 저자는 지나치게 경쟁 지향적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 경쟁의 끈을 탁 놓고 나니까 이런 데 빠질 수 있었던 거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명상교사와 강연자. 태국에서 7년이 있었고, 영국에서 7년이 있었고, 스위스 사원에서, 스위스 사원은 이제 똑같은 수행을 해도 태국 숲속에서처럼 무슨 만행 수행을 한다든지는 어려운 게 아니었고 비교적 자유롭게 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질병의 징후들은 보였는데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ITP라는 판정을 받아서 몸이 많이 노쇠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영양 섭취나 이런 것들도
불충분했을 테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몸은 노쇠해지는데 정신은 명료해지고 지혜를 얻었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순간에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배운다. 그래야 폭풍우가 닥쳤을 때도 기억한다. 이런 이제 깨달음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2008년 11월에 스웨덴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환속하는 거죠.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경쟁적인 서구 사회를 다시 맞닥뜨려야 했잖아요. 너무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실 부적응자로 고립돼 가는 자신을 이제 발견하면서 네.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될까 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설득하기 전까지 18개월 동안 정말 절망의 나락에서 그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에서 그 침잠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아까 얘기한 기적의 여지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실업급여라도 달라. 그것도 거절당하고 뭐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처지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숲속 사원 시절에 맺었던 인연 때문에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명상원을 만들어서 명상도 지도하고 공개 강연자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쳇말로 그 나라에서 대박이 난 거죠. 네. 그래서 40여 개 도시를 순회해서 강연할 정도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선당을 벗어나서 폭풍우를 맞이하겠다는 저자가 TV에 출연을 해서 난데없이 사랑에 빠지길 고대한다라고 공개 구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고요한데 인생은 좀 버라이어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허전했겠죠. 저는 이분 책 읽으면서 이분이 이제 숲속 선원에서 그 7년간은 모든 성적 욕구도 다 다스렸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갈구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국에 와서는 공개 구애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됩니다. 엘리자베트라는 평생 연인을 그것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둘이 약혼을 하고 2022년 1월 사망 때까지 곁을 이 연인이 지키는데 약혼 반지를 나눠 끼는데 이 약혼 반지에 새긴 글귀가 한국 사람들한테도 널리 알려진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였습니다. 이걸로 유명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나 뭐 동양에서는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아니 무슨 스님이 저래라고 사실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도 나약한 인간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를 숲속의 현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충만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산 겁니다. 사랑도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자신을 괴롭힐 정도면 번뇌와 고민의 핵심이 된다면 사랑을 하면 되잖아요. 스님 중에 큰 스님이라고 불리는 이 책에 나오는 아잔에 해당되는 게 이제 스승인데 네. 우리나라에는 주지 스님을 넘어서서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큰 스님이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게 불법의 계율을 넘어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곡차가 마시고 싶다, 술이 마시고 싶어서 죽겠다 그러면 그게 고통이라면 차라리 마실 수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넘어서 버리는 네. 거죠. 중요한 건 해탈하는 것이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자자가 고백한 대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는 차원에서 공개 구애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용서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길에 대해서 개인적 선호도와 희망, 두려움에 집착하고 구속되지 않아도 되는 길,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삶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해왔다. 이걸 공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공개 강연의 주제가 그런 거였는데요. 40여 개 도시에서 2만여 명이 환호할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이 마지막 순간에는 마음 챙김이란 말이 약간 불편하다고 했지만 마음 챙김 상태에서 죽음을 맞았던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8년 11월에 루게리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네. 루게릭병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육이 위축돼 가는 거죠. 근육이 위축돼서 나중엔 특히 기관지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서 질식사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무하마드 알리도 사실은 루게릭병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보통 1년에서 5년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얼마나 이제 모든 걸 다 이뤘다.
내 고민이 끝이 났다고 느낀 순간 죽음을 판정받았으니까 얼마나 또 그 회한이 컸겠어요. 그 심정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때에도 마음을 다스립니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되어야 하는 대로 된다. 항상 우주는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죽음과 담담하게 이제 조우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저는 자신의 육체, 겉껍데기라고 볼 수 있는 육신에 감사하는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병마와 싸워준 몸에 감사하면서 그만하면 됐다고 몸을 달랩니다. 그리고 후회나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네, 사실 17년간 수행을 해왔다 하더라도 네. 죽음에 익숙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죽음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그 책 말미에 나옵니다만 사망 직전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굉장히 컸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황당한 결정들을 다 지지해줘요. 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해봐라 이렇게 지지해준 사람 중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것도 불치병으로 죽는데 안락사를 선택해요. 네. 그래서 스웨덴에서 안 되니까 스위스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안락사를 선택하는데 자신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만 유일한 회한, 불교의 고통스러운 에서 벗어났다는 저자조차도 내 연인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만난 엘리자베트가 이제 다른 결혼 생활에서 얻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손주를 낳는 걸 보고 싶었는데 네. 그걸 못 보게 된 건 안타깝다는 회한은 밝혀서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연인과 남은 가족 품에서 올해 1월 17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자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저자가 마지막에 아마 자신이 쓴 건 아니고 말을 한 걸 출판 기획자나 가족들이 옮겼겠지만 네. 이런 메시지를 남겨요. 저는 축복받은 자의 기쁨을 느끼며 어떤 예측도 불허하는 모험을 떠납니다. 걱정도 의심도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햇볕처럼 따뜻했습니다. 이런 마지막 소감을 밝힐 수 있는 죽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생각도 다시 했습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자신이죠. 모든 고통은 자신에서 비롯된 거고 그걸 깨우치는 것도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드신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막 지금 경쟁 지향적이고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읽으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혼란과 번민에 휩싸여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누구한테 하소연해도 답을 구할 수 없을 때 며칠 투자해서 당신과 같이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의 삶을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요즘 잘 나가고 인기 많고 돈까지 있으면 나이 불문 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형으로 삼고 싶은 슈퍼스타, 미 프로농구 NBA의 제왕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억만장자 운동선수의 탄생, 브라이언 윈드호르스트가 쓴 주식회사 르브론 제임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한 스포츠 스타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경력과 돈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그래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해답이나 시사점을 이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도 제 마음속의 영웅은 여전히 마이클 조던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 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죠.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 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